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챕터 10장 외부 효과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회적인 최적 수준에서 우리가 이탈돼서 시장의 균형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러한 외부 효과가 생길 때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줘서 우리가 내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봤는데, 이거를 이제 정부의 공공정책으로 우리가 퍼블릭 팔리시로 가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요, 페이지 23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외부 효과에 대한 공공정책이니까 우선 이게 외부 효과는 바로 시장이 실패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 실패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서 요거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개입을 통해 가지고 요 외부성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시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237페이지가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정부라는 말 동그라미 치시고요. 일반적으로 정부가 외부 효과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는가라고 하면요. 명령 통제와 관련된 방법이야.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명령을 한다거나 통제를 통해 가지고 외부성을 내부화해서 외부 효과를 대응하거나 치유하는 방법. 이건 약간 어떤 직접적인 방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건 말고요. 시장의 원리에 기초한 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거기 보시면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기업들이라든가 외부성을 야기하는 그 주체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책을 이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시장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약간 간접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명령 통제, 직접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A번 해가지고요. 명령과 통제 해가지고 법으로 이제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직접 규제 이렇게 돼 있네요. 직접 규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정부는 특정 행위를 의무화한다거나 금지화함으로써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행위를 의무화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안 돼! 하고 이제 금지를 하는 거죠. 금지 이렇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시를 한번 보시면 자, 거기 보면 독성이 있는 화학 물질을 상수원에 버리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있는 화학 물질을 이제 버리는 거 있죠. 화학 물질을 그냥 거기 상수원, 그냥 우리 강 같은 데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을 이제 배출하는 것은 이거를 범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걸 불법화 해가지고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법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그러나 대부분 오염 문제는 이처럼 간단한 건 아니고요. 일부 환경보호론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는 전부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거의 모든 교통수단, 조랑말을 포함해서 어떤 형태로든 다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됩니다. 근데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금지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우리가 오염물질을 빵으로 만든다? 이거는 불가능이야. 완전히 구석기, 신석기 시대로 가야지만 하는 거지.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사용한다? 그럼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두 줄 내려가 보시면은요. 따라서 찾으셨죠. 모든 오염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오염 방지했을 때 얻게 되는 편익과 발생하는 비용을 비교해서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오염 배출량, 최적 배출량을 찾아내는 게 더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요. 그래서 오염 물질을 완전히 배출 금지는 불가능이고요. 배출 금지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최적 수준을 정하는 겁니다. 최적 수준. 우리가 경작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최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최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한계 원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을 한 단위 배출했을 때 얻게 되는 편익을 마지널 베네핏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요. 마지널 코스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같아지는 수준이 바로 최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량, 최적 배출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 개발과 또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환경보호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것들을 오염물질에 대해서 규제를 가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정부가 오염물질의 최고 배출 허용량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빵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물질에 대해서 정부가 최고 허용 가능한 배출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 아니면 두 번째 줄 보시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화 기술을 의무합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기술을 집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무화해서 설치해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어떤 경우든 정부가 제대로 규제를 하려고 하면 이게 전부 다 정부가 개입하는 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정부가 하려고 하면은요. 첫 번째는 이게 정부의 직접 규제잖아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얼마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게 최적이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각각의 산업의 특성과 적용할 수 있는 환경 기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산업마다 오염물질에 대한 특성과 그런 내용들이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각 산업의 어떤 특성을 정말 알아야 되고요. 특성과 그리고 더 나가서 거기 보시면 환경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근데 환경 관련 기술에 대해서 완전히 정통해야 됩니다. 근데 정부가 이런 환경 기술에 대해서 정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또 정보를 또 정부가 다 얻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자문은 듣긴 하겠지만은 능력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명령 직접 통제 말고요. 두 번째 보는 게 B가 자, 시장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켓을 기반을 둔 베이스드 어프로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한번 보시면은요. 교정적 조세와 보조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텍스와 서브시디를 이제 제공하는 거야. 서브시디는 이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둘은 전부 다 망가진 어떤 상태를 치유한다라고 해서요. 앞에다 corrective라고 하는 교정적 조세, 교정적 보조금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게 돼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줄 볼게요. 정부는 사람들의 행동을 직접 규제해서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사람들의 사적 이익 동기와 사회적 효율을 일치시키도록 이게 시장에 기반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사적인 어떤 이익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익 동기와 네,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 보시면은 사회적 효율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효율을 일치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맨 마지막 줄에 부정적인 외부성에 대해서는 요거 텍스 같은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외부성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해서는 텍스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거티브한 외부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파지티브한 외부성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인 외부성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외부성을 내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38페이지 가볼게요. 그래서 앞에 corrective라고 하는 그 교정적 그런 말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거를요. 거기 밑에 사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서 피구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요. 피구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피구비한 텍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피구세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이상적인 교정적 조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제 찾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살짝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PMC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이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요, 외부 비용이 유발됐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외부 비용이 일정하게 발생한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외부 비용이 이렇게 생산량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한다고 할게요. 이게 EMC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SMC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SMC는 PMC랑 EMC를 합한 게 SMC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합하게 되면 얘가 SMC가 되는데, 이 SMC는 PMC에다가 EMC를 이렇게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만약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사회적인 최적 수준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어디가 최적 수준인가요? 여기가 최적 수준이 되는 거야, 여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최적이라고 쓸게요. 최적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시장의 균형으로 놔둘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PMC와 D가 만나는 여기가 결정됩니다. 이거는 시장에서의 균형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여기 나와 있는 시장에 맡겼을 때 균형량이 훨씬 더 과다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잉 생산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과잉 생산되고 있는 거를요, 우리가 줄여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 요거 두 개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SMC랑 PMC랑 비교해 봤더니 SMC가 PMC보다 커. 이렇게 되니까 또 MC 과정에서 발생했으니까 우리 알고 있죠? 생산 과정에서 플러스 음의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외부성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잉 생산되고 있죠. 그럼 여기다가 세금을 때려야 돼요. 기업으로 하여금 그걸 인식하게끔 하는 건데 PMC에다가 세금을 더해가지고요. 얼마만큼 세금을 때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네요. PMC에다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점점점으로 할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가도록 우리가 세금을 때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만큼의 세금을 때려야 되는데 이거는 균형점에서 봤을 때 높이가 이게 아니라 최적점에서 봤을 때 높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기서 높이를 세금을 때린다라고 하면 여기다 색깔을 무슨 색깔로 아까 빨강으로 해볼까요? 이만큼이 되는 거야, 이만큼. 이 크기는 요거랑 사실 똑같은 거야. 이해되세요? 가만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요 크기랑 두 개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적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책으로 가볼게요. 네 번째 줄 거의 별표 하시죠. 이상적인 교정적 조세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말로 다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최적 조세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를 뭐다? 이상적인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이상적인 조세는, 교정적 조세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서 비롯된 외부 비용, 여기요, 이거야. 이게 텍스의 크기가 이거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색깔을 이걸로 할까? 이거 크기인데 이게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텍스의 크기는 정확하게 보면은 요 높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해석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상적인 교정적 조세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외부 비용이 이만큼이잖아. 이 외부 비용과 같아야 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상적인 교정적 교부금은 얼마나, 보조금은 얼마나 돼야 됩니까? 하면 교정적 보조금은 그거는 긍정적 외부 효과를 창출하는 그 행위에서 비롯되는 그 외부 편이 그 크기랑 똑같게 돼야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요거 그림 그려보시면 살짝 알 수가 있으니까 한번 좀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할 거는 거기 보시면 직접적인 규제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간접적인 시장의 원리를 사용하는 시장의 원리를 기반을 둔 어떤 규제와
이게 이제 보조금 텍스 이렇게 부과하는 거죠. 그냥 텍스만 대표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좀 더 우월하고 바람직하니? 라고 하면은요. 거기 두 번째 단락 보시죠. 경제학자들이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어느 게 좋으냐라고 하면은요.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교정적 교세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경제학자들은 여기 나와 있는 시장의 원리, 뭐 경제학이 시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걸 수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더 선호하는 게 바로 이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는데 똑같은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목표를 달성한다고 할 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성 시 이게 훨씬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더 낮은 비용으로 코스트를 더 낮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간단한 예가 거기 나와 있어요. 직접 규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요. 직접 규제는 거기 보시면 종이 공장과 철강 공장이 1년에 500톤씩의 오염물질을 강에다 버리고 있대요. 정부는 지금 이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직접 규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가 각 공장에다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 300톤으로 줄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연간 지금 500톤이었는데 300톤으로 줄여 이렇게 300톤으로 줄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줄이는 거야? 그쵸? 거기 보면 1년에 각각 500톤 각각은 아니고 그냥 500톤인데 아무튼 200톤씩 200톤을 줄이라는 거예요. 300톤으로 줄여 이렇게 해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교정적 조세는 뭐예요? 정부가 오염물질 한 톤당 5만 달러씩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바로 뭐냐면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오염물질 한 톤당 오염물질 1톤당 거기 보시면 5만 달러씩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를 부과하는 거야. 그럼 이제 비교하는 거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세금을 내는 게 나을지 이거는 기업이 자기의 여건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강제적으로 무조건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 여러분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배고프다고 해서 빵하고 우유랑 물 같은 거를요 모두 똑같이 나눠주는 게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는 걸 배웠잖아. 사람들이 취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다니까요. 사회주의 메커니즘은 되게 이상적입니다.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이러는데 우리가 다 능력이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것도 선호, 취향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근데 이 시장의 원리는 나의 능력이 다 다른 기업과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요 자기의 능력에 맞춰서 이거는 능력을 고려해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겁니다. 고려해서 스스로 생산량을 얼마나 할 것인가를 생산량을 자기가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밑에 중간에 세 번째 단락 그 점띵 있는 거 바로 밑에 볼게요. 자, 직접 규제는 오염물질의 양을 정부가 직접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직접 300톤으로 줄여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교정적 조세는요 공장주가 오염물질을 줄이도록 하는 경제학적인 뭐 스스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경제적 유인이라는 말 있죠. 그거 잘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장 원리를 이용한 텍스를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다음 단락 보시면은요. 세금도 규제와 같이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정적 조세가 만약에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세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염물질은 당연히 줄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줄이게 되는데 만약에 교정적 조세가 이게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높으면 세금을 내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세금이 너무 높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예 그 공장의 문을 닫기도 할 겁니다. 야 이거 오염물질 물건 자동차 만드는데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오염물질 발생하게 되면 아주 엄청난 세금을 매긴대. 됐어. 야 사업 접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빵이 될 수가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두 방법 전부 다 직접 규제냐 간접 규제냐 모두 동일한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어느 게 비용 측면에서 최소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거기 다음 단락에 나와 있는데요. 직접 규제했을 때는 동일한 양을 똑같이 이렇게 규제하게 되는데 자, 종이 공장과 철강 공장 중에서 밑에서 그 피구 그림 바로 옆에 눈 옆으로 가보세요. 눈 옆으로 쭉 가면은 눈 쳐다보고 있잖아요. 피구가. 앞에 보고 있나? 아무튼 옆으로 가세요. 눈에서. 그럼 종이 공장이 철강 공장에 비해서 같은 양의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더 낮은 비용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할게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종이 공장하고요. 거기 보시면 철강 공장이 있는데 종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이렇게 비용이 든다고 할게요. 이게 종이 공장이라 할게요.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오염물질의 저감량이에요. 이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게 아니라 오염물질을 줄이는 양이에요. 저감하는 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감하는 양이에요. 줄이는 양입니다. 그런데 철강 공장은요.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이렇게 비용이 좀 많이 든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줄인다라는 표현을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철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정부가 직접 규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야, 너희들 말이야.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똑같이 해. 이제 할당량이 똑같은 거야. 이렇게요.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똑같이 이렇게 뭐 10개씩 줄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직접 규제야. 거기 위로 따지면은요. 오염물질 500톤인데 300톤을 줄여 하니까 야 똑같이 100톤씩 줄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딱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종이 공장과 철강 공장 다 우리나라 안에 있는 활동하는 기업체잖아요. 근데 일을 똑같이 시킨 거야. 같은 팀이야. 그런데 철강 공장, 철강이라는 애는 오염물질 줄이는데 비용이 많이 들게 돼요. 여기 밑에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 느낌이. 요거 보세요. 비용이 이만큼이나 든다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종이 공장은요. 오염물질 비용을 줄이는데 요거밖에 비용이 들지가 않는다고. 그러면 똑같이 과제를 냈는데요. 종이라는 애는 종이라는 애는 그냥 손쉽게 비용을 많이 들지 않으면서 그 일을 처리했어요. 근데 철강 공장 같은 경우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둘 다 이거를 똑같이 100톤씩 해 이게 아니라 이건 직접 규제야. 무조건 이렇게 똑같이 직접 규제인데 이게 아니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세금을 때리는 거야. 세금을 딱 때리면은요. 거기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종이 공장이 철강 공장에 비해서 같은 양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비용이 더 낮을수록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종이 공장이 종이 공장이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철강 공장에 비해서 비용이 더 싸게 먹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낮을수록 종이 공장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오염물질을 줄이는 게 더 나은 거야. 세금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세금이 여기서 결정됐다 할게요.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냥 참고로만 봐주세요. 점점점점점 이렇게 세금을 낸다고 합시다. 텍스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종이 공장 입장에서 이 빨간 색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요. 종이 공장 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비용과 세금 내는 비용과 어느 게 더 낫니?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두 개 같아지는 점이 지금 최적이 되는 거야. 자, 찾았습니까? 여기 보시면 보라 색깔 모양이 지금 텍스예요. 요게 텍스야, 텍스. 세금이에요, 세금. 그러면 여기 100톤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종이 공장 입장에서는 오염물질을 자기가 줄이는 데는 비용이 이만큼밖에 안 드는데 세금 내는 데는 보라 색깔만큼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야, 그러면 세금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세금 벌금을 내는 것보다는 야, 그냥 오염물질을 줄이는 게 더 비용 절감이 되겠네 해가지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점점점점점 돼가지고 요 상황이 되면은 이해되십니까? 요거요. 다시요.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다가 필요한 그림만 그리게 되면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비용인데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들어가는 한계 비용이 이게 MC라니까 이것만 보시라니까요. 지금 자꾸 제가 철강 빨간색까지 있어서 그런데 얘랑 텍스가 이거라니까 텍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텍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 부담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자,
자, 여기 보세요. 생산량이 내가 얘가 Q0라고 할게요. Q0에서는 자, 지금 여기 갔다가 다시 올게요. 여기다 초점 맞추면 Q0에서는 자, 종이 공장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Q0에서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염물질을 내가 한 단위 Q0만큼 줄인다라고 할 때 이게 저감량이라고 했잖아요. 줄이는 거예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감소하는 비용이, 저감하는 비용이 세금이라는 벌금을 내는 거랑 이건 자기가 스스로 줄이는 거야. 스스로 감축하는 비용이에요. 감축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이게 수요 공급의 원리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세금을 내는 거야. 이 벌금을 내는 거예요. 벌금. 벌금을 내는 거랑 비교해 봤더니 어떻게 돼요? 아, 세금 내는 게 훨씬 더 큰 거야. 세금 내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낼 때 만약에 1,000만 원 낸다. 근데 내가 그냥 아예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500만 원이면 줄일 수 있어. 그럼 왜 세금을 내? 그냥 오염물질 줄이는 게 낫지. 그러니까 오염물질 Q0에서는요. 줄이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오염물질을 직접 감축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염물질을 점차 감축하는 게 낫고요. 만약 Q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는 여기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염물질을 감축해서 증가시키는 게 낫고 Q1에서는요, 우리가 그대로 볼게요. 오염물질을 줄일 때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야. 아이고 힘들어. 오염물질 줄이기가 너무 힘드네. 근데 세금 내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스파게티를 직접 만드는데 비용이 5만 원이 들어가는데 스파게티를 그냥 돈 내고 사 먹는 거야. 10,000원이면 돼. 어떻게? 사 먹어요? 아니면 스파게티를 직접 만들어 먹어요? 그쵸? 직접 줄이는 것보다 이거는 당연히 스파게티를 돈 내고 사 먹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최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종이 공장하고 철강 공장하고요.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디가 더 낫다? 종이 공장이 비용을 절감하는데 훨씬 더 낮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철강 공장은 빨간 색깔 같이 이렇게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회적인 최적 수준에서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 텍스가 있는데 이제 빨간 색깔하고 있으면 얘가 100톤은 너무 버거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오히려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비용을 점차 아, 너무 버거워. 그냥 차라리 오염물질을 직접 줄이는데 비용도 이렇게 많이 드니까 나 세금 내고 그냥 배출할래. 이렇게 된다고요. 됐어. 나 그냥 위반하고 벌금 내는 게 더 나아.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야, 내가 직접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자격증 따느니 아니 나는 공부는 소질 없고 그냥 돈은 잘 벌 수 있어. 그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변호사 사서 쓸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돈 버는 것보다 그냥 공부 제일 쉬운 것 같다. 그냥 간단하게 변호사 시험 합격하는 게 나한테 더 쉬워. 그러면 그냥 직접 자기가 막 돈 버는 데가 되게 힘들고 그러면 변호사를 샀으면서 그냥 하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철강 공장은 생산량이 여기 철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50톤 이렇게 줄이게 되고 이게 종이 공장은 여기가 돼가지고 150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100톤, 100톤씩 똑같이 이렇게 줄이는 걸 선택할래?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은 둘이 알아서 각자 상황에 맞춰가지고요. 50톤, 150톤 이렇게 해가지고 200톤 이렇게 줄이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되게 함축적으로 써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경제학 마인드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아니다, 마지막 단락 보세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본질적으로 교정적 조세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권리에다가 가격을 부과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텍스를 부과했다? 그럼 내가 벌금을 냈어요. 세금을 냈어요. 낸 만큼 마음대로 오염물질을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마치 자유시장에서 재화에 대해서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재화가 공급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교정적 조세도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오염 방지 비용이 가장 큰 생산자에게는 오염 배출권이 우선적 배분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절감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철강회사 같은 경우에는 됐어. 난 그냥 100톤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50톤만 내가 절감하고 나머지 그냥 오염 허가인 세금을 내가지고 그냥 오염을 배출할래. 오염 배출권 나 그냥 구입할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따라서 결론입니다.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오염 수준이 얼마가 되던 교정적 조세를 통해서 그 수준을 가장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상대적으로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교정적인 조세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살짝 해보고 들어가면요. 자, 우선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따라서. 자, 첫 번째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오염물질을 줄이는 목표를 달성한다 라고 할게요. 그래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대한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고 할게요.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할 때 달성시 네, 비용 측면에서는 어느 게 우월하다? 예, 비용 측면에서는요. 비용 측면에서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 규제 관련된 코스트보다는 간접적인 규제 방법에 따른 게 이게 텍스와 관련된 거예요. 예, 이게 비용이 훨씬 더 싸게 먹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게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오염 허가서나 아니면 텍스나 시장의 원리를 이용하는 게 직접 명령 통제보다 어떤 경우에 더 좋습니까? 라고 하면요. 239페이지가 보세요. 첫 번째 줄 보세요. 또 경제학자들은 교정적 조세가 환경보호에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환경보호 측면에서도요. 환경보호 측면에서 우리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다. 이건 무슨 소리야? 거기 한번 보시면요. 명령과 통제 방식의 직접 규제에서는 규제가 어떻게 돼요? 직접 규제, 명령과 통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목표량이 자, 각각 300톤까지 하세요. 뭐 100톤까지 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게 정해진 목표가 있잖아요. 이게 뭐 100톤이다 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두 개 합쳐서 300톤이니까 뭐 300톤이라 할까요? 300톤이라고 하면 목표가 달성됐잖아? 그렇게 되면은요, 거기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목표 달성을 하게 되면, 목표 달성 시,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뭐 토익 성적이 700점 이상만 받으면 됩니다. 라고 하면, 700 넘었어. 그럼 700이나 800이나 뭐 어디 시험이나 취업할 때 이게 처음 하는 서류 전형에서 걸리는 거다 하면은 700만 넘으면 되는 거지. 무슨 뭐 800, 900 이렇게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요. 더 이상 더 이상 감축할 만한 오염물질을 줄일 만한 유인이 없어요. 유인이 상실된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간접 규제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간접 규제는 야, 너 자꾸 오염물질 배출을 하게 되면 세금 내. 근데 이거는 계속 자기가 오염물질을 감축하게 되면 세금을 안 내는데 세금을 막 내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새로운 기술을 통해 가지고 더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기게 되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오염물질을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줄에 이와는 반대로 세금이 부과되면 공장들은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채택해서 환경 친화적인 연료 효율적인 그런 연비가 좋은 친화적인 어떤 기술을 개발합니다. 기술을 개발해서요. 이거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오염물질을 당연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로 세금을 줄이려는 조세를 감면하려는 어떤 유인이 당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러한 노력이 거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또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간접 규제의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습니까? 교정적 조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정적 조세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체크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그 앞에도 나와 있듯이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사회적 경제 순손실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보시면 교정적 조세는 보통의 세금과는 달라. 챕터 3, 8장에서는요. 대부분의 세금은, 대부분의 조세는, 대부분의 텍스는 안 좋아요. 텍스는 경제적 순손실을 야기한다니까요. 경제적 순손실을 야기합니다. 순손실을 유발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정적 조세는 이 경제적 순손실이 유발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유발되는 건 뭔가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최적 수준에서 수준과 괴리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과다 생산되거나 과소 생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세금은 경제적 순손실을 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교정적 조세다라고 하면은요, 얘는 교정적 이 말이 붙었잖아. 그래서 사회적인 최적 수준에서 멀어지게 되는 걸요,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잘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즉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의의 감소분이 정부의 조세 수입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외부 효과 때문에 최적 수준에서 이미 멀어진 상태를 최적 수준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정적 조세는 최적 수준에서 멀어지고 잘못된 것을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교정적 조세는 시장 참여자들이 직면하는 유인을 변화시켜서 찾았죠. 외부 효과 존재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을 최적 수준으로 맞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적 조세는 최적 수준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효율을 우리가 거기 보시면 향상시킨다라는 장점이 거기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플러스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렇죠. 거기 보시면 정부의 조세 수입까지도 우리가 걷어들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지금 정리하셔야 될 거는 직접적인 규제하는 방법하고요. 간접적인 오염과 관련된 걸 줄이는 텍스 또는 서브시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방식이 좋다? 맞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교정적인 조세가 어떤 사람들의 인센티브를 좀 이렇게 경제적 유인을 좀 발동시키기 때문에 직접 규제보다는 훨씬 더 선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슷한 맥락인데요. C번 해서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 한번, 두 번째 오염 배출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C번 해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이것도 시장 원리에 따른 방법인데요. 오염 배출권 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염 배출권 제도.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오염 배출권 제도 한번 보시면은요. 자,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종이 공장과 철강 공장에 관한 앞에 의해서 경제학자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정부가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무조건 300톤 이내로 줄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지금 종이 공장이 있고요. 종이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철강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 철강 공장이 있어요. 철강 공장이 있어요. 근데 요거 두 개를요, 직접적으로 정부가 야, 똑같이 300톤 이내로 줄여 해가지고 150톤, 150톤 이렇게 줄인다라고 할게요. 자, 그래가지고요, 그 결과 규정대로 오염량을 감축했어요. 근데 공동으로 정부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300톤이라 할게요. 그냥 300톤 오염물질로 유지해. 얘도 300톤 오염물질을 유지해. 이렇게 한다라고 할게요. 이게 오염물질 배출량이에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300톤 이렇게 유지한다고 합시다.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300톤, 300톤 이렇게 직접 규제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자, 세 번째 줄 볼게요. 그런데 어느 날 두 공장이 공동으로 정부한테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철강 공장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감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랬잖아. 힘들어해. 종이 공장은 뭐 이렇게 탁탁탁 조정만 하게 되면 오염물질을 그렇게 배출하는 걸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건가 봐요. 철강은 좀 뭔가 좀 규모도 크고 오염물질도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고요. 자, 그래서요 거기 보니까 네 번째 줄에 저기요 정부요 왜요? 우리가 있잖아요. 똑같이 300톤 안 하고요. 얘네들이 합쳐서 총 배출하는 양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이 합쳐서 만약에 600톤이라고 할게요. 저기요 우리가 합쳐가지고 600톤만 줄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600톤을 오염물질을 이제 유지하는 거예요. 600톤으로 이제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유지하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똑같이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빵을 똑같이 3개 나눠준 거야. 그랬더니 저기요 그냥 3개 나눈 다음에 저기 저 빵 별로 저 안 좋아하니까요. 저 제 그냥 빵 하나 줘도 될까요? 줘도 되지. 그러면 어차피 600톤 유지되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거기 보시면 철강 공장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300톤에서 400톤으로 늘리고요. 저기요 저는 그냥 400톤 이렇게 좀 할게요. 대신 얘가 오염물질을 줄여가지고 200톤으로 이렇게 줄여준대요. 그러면 총 전체적인 총량은 600톤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시죠? 그 대신 이렇게 하는 대신 그럼 뭐 종이 공장만 오염물질 줄이는데 좀 약간 이렇게 힘들게 노력했잖아. 대신 공짜가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200톤, 400톤 하는 대가로 철강 공장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일정 부분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니네들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이렇게 얘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얘가 얘한테 이전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하면은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오염허가서, 오염배출권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염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오염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 가능한 권리를 나타내는데 이 권리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얘네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권리로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거래한다는 것은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사고 팔 수 있게 이렇게요. 팔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래 가능하게 허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총체적인 오염물질 배출량을 유지하게 되면서 그 첫 번째 달랑 마지막 제줄에 있죠. 두 기업 간의 거래를 허용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것도 우리 이제 현실에서 많이 오염 허가서 오염 배출권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락의 첫 번째 줄 이게 오히려 경장에서 이렇게 거래를 허가하게 되면 좀 더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능력 있는 종이 공장의 생산물질을 그러니까 능력 있는, 우리 똑같잖아.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더 열심히 하는 게 낫고 류현진 선수는 야구를 더 열심히 하는 게 낫고 그래서 손흥민과 저와 이제 정부가 나서 야 똑같이 축구하는 시간 무조건 3시간씩 하고 공부 무조건 3시간씩 해 이럴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총량 축구 시간을 컨트롤하면 손흥민은 축구를 좋아하고 능력도 좋은 거니까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축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전 축구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제가 축구하는 시간을 한 2시간 뺏어가지고 저는 1시간만 하고 손흥민한테 2시간 주는 거야. 그 대신 손흥민은 저한테 글쎄 제가 뭐 공부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하는 권리를 저한테 주는 거야. 그럼 저는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손흥민은 축구를 더 많이 차고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면 둘 다 윈윈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교환의 이득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세 번째 달락 한번 보시면 두 번째 달락 마지막에 보세요. 종이 공장이 철강 공장에 이렇게 오염 배출권을 팔도록 허용하게 되면 교환을 하게 되면 그러면 뭐가 좋아지는데 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되면 자 거기 보시면 사회적인 전체 후생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어떤 형태든 기업 간의 자발적 오염 배출권 거래에 관한 이 같은 논리를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정부가 오염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한다면 찾았죠? 정부는 사실상 오염 배출권이라는 또 다른 희소한 자원 이거요. 오염 배출권이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거래가 가능한 것이고 이게 오염 배출 가능한 권리잖아요. 이것도요. 희소한 경제적 자원이에요. 희소한 하나의 거래 가능한 자원을 정부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궁극적으로 이 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게 될 것이며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이게 가격도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염 배출권을 막 수요자가 이게 지금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이지 기업들이 여러 개 있으면 수요가 많아지면 이 배출권 가격이 막 올라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수요는 별로 없어. 뭐 기술이 막 발전하고 해가지고요. 오염물질 줄이는데도 별로 비용이 들지 않게 되면은 그럼 이 오염물질의 어떤 이 배출권의 가격이 거래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 배출권 제도가 이건 조금 어려운데요. 배출권 제도가 갖고 있는 재미난 특징 중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 자, 다시요. 오염 배출권 제도예요. 배출권 제도 배출권이다라고 하면 그 마지막 단락 보시죠.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이 장점이 자, 우선 첫 번째 뭐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최초의 오염 배출권이 기업 간에 어떻게 배분되었든지와 무관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배출권이 뭐 종이 공장이 다 가지고 있고 철강 공장이 아예 없든 철강 공장이 다 가지고 있고 종이 공장이 없든 아니면 앞에서 본 것처럼 300개 300개씩 반반씩 갖고 있던 최초의 배분과는 아무 상관없이 최초의 배분된 어떤 상황과는 상관없이 배분과는 무관하게 약간 좀 너무 깊이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교환을 통해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교환이 가능하게 되어서 가능해서 시장 전체에서는요.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경제적인 효율성이 달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달성됩니까? 하면은요, 우리가 서로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교환 방식이, 자, 거기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보니까, 오염물질에 대해서 적은 비용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업은 오염물질을 팔아요. 공급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염 배출권이라는 쿠폰이 있어. 근데 뭐 저는 가끔 수업 시간에 이거 할 땐 컨닝 쿠폰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너무 컨닝이 없는 그런 환경이 좀 그래서 컨닝 쿠폰을 제가 3장씩 나눠줬어. 그러면 잠깐 뭐 1분 동안 오픈북을 할 수 있는 걸 합시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친구는 컨닝 쿠폰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아 그냥 이거 다 공부해가지고 컨닝 쿠폰 안 써도 100점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전체적인 컨닝의 양만 조정하면 된다라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 사고 팔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좀 컨닝 쿠폰이 부적절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친구한테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컨닝 쿠폰이 더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야. 주는 대신에 대가로 뭘 받겠죠. 뭐 밥을 한 끼 얻어먹는다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을 할 때 거기 보시면 오염 물질을 적은 비용으로 감축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오염을 적은 비용으로 감축이 가능한 기업은 오염 배출권을요, 오염 허가서를요,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배출권을 판매해요, 판매한다는 것은 시장에 공급한다는 겁니다. 공급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해되시죠? 요거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반대로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은 어떻게 돼? 그럼 내가 이거를 너무 힘들게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막 머리가 아파서 막 할 수 없어. 그때는 그냥 컨닝 쿠폰 돈 주고 아니면 밥 한 끼에 교환하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그런 기업은 블러블러 해가지고 오염 배출권을 수요하게 됩니다. 구입을 하게 됩니다. 구매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매한다는 게 바로 수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요. 이 오염 배출권도 시장에서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조정되면서 가장 효율적인 사람에게 공급이 되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따라서 약간 이거는 더 증명은 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 오염 배출권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면은 초기 배분 상태와는 무관하게 더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만약에 내 600장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컨닝 쿠폰 600장이 필요 없어. 그렇게 되면 그냥 친구들한테 나눠주면서 밥을 600그릇 얻어먹는 게 훨씬 더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배분된 상태는 자동적으로 효율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염 배출권의 발행을 통한 오염 감축 방법도요. 요것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정적 조세와는 약간 다른 방법처럼 느껴지는 거지만 사실 243페이지 보세요. 두 정책 수단은요. 이게 조세 부과하는 거랑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그림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좀 얘기가 과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번 이해할 만합니다. 자, 텍스를 부과하는 겁니다. 교정적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과 오염 배출권을 발급하는 거. 네,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조세를 부과하는 거는요, 사실 담배 피는 거랑도 비슷해. 담배를 가격을 올려가지고 하루에 필 수 있는 양을 뭐 3개 이렇게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거는 약간 직접 통제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오염 그 배출권을 교환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원리를 이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 밑에, 위에죠, 위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담배 피는 거라 해도 되고요. 오염 배출량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거기 보시면 오염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있어요. 수요가 있는데 세금이 있습니다. 조세가 있어요. 조세가 이렇게 텍스 이렇게 부과가 돼 있는 거죠. 교정적 조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권에 대한 수요니까 오염물질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오염 배출권을 구입할 것인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요 공급의 원리랑 똑같다니까.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가격을 살짝 뭐 이해하시겠죠? 우리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내가 담배를 필 때 지금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담배를 너무 많이 펴. 10개를 피고 있어. 정부가요, 어떻게 하면 5개로 줄입니까? 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이 세금하고 똑같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면 이게 올라가잖아. 그럼 여기 균형점이 이렇게 돼서 5개를 이렇게 줄인다라는 원리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교정적 조세를 통해서 오염 배출의 가격을 먼저 결정하는 거야. 이 가격을 P로 이렇게 결정을 하면 주어진 가격을 보고 내가 오염 배출권, 오염 물질을 거기 보시면 얼마나 배출할 것인가 여기 있는 것처럼 Q 스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돼요. 얘가 이제 먼저 결정되면 가격이 결정되면 그것을 보고 내가 오염 물질을 얼마나 배출할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텍스가 되는 것이고요. 오염 배출권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먼저 오염 배출량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빨간 색깔 오염 배출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걸 먼저 이렇게 정하는 거야. 이걸 먼저 결정을 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오염 배출권에 대한 수요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배출권에 대한 수요. 근데 이건 먼저 가격을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오염 배출을 얼마나 할래?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오염 수량을 먼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300톤이다 라고 하면 300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요거를 300톤에 해당하는 만큼을 오염 배출권을 시장에 거래를 하게 이렇게 딱 뿌리는 거야. 뿌리게 되면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요. 왼쪽에 텍스랑 똑같은 수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수요 곡선, 오염 배출권에 대한 수요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오염에 대한 배출권에 대한 이게 수요예요. 수요 곡선이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옆에서 해석할 수 있고 밑에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나 이만큼 오염물질을 배출할 생각이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염물질 이만큼 배출할 때 나 이만큼 가격 해가지고 오염 허가서 가격이 결정될 수가 있고 두 가지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거기 243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자, 두 기업 모두 기업은 오염 물질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두 번째 줄 보세요. 교정적 조세의 경우 기업들은 정부한테 세금의 형태로 근데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금이 누구한테 들어옵니까 하면 정부에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오염 배출권은 기업들이 오염 배출권을 구입하는 비용을 다른 기업에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부가 조세 수입을 얻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조세 수입을 얻게 되는데
자, 오염 배출권은 이게 배출 권리를 처음에 이제 갖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조세 수입이라는 것을 누가 가져갑니까? 라고 하면 조세 수입을 어떤 다른 이 배출권을 판 기업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최적 생산량 300 하는 거는 요 방법이나 요 방법이나 동일한 사실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 가보시면은요.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의 기회비용이 바로 오염 배출권의 시장 가격하고 똑같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다음 두 방법 모두 오염 배출권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야. 야, 너 세금 내 해서 페널티 하는 거라든가 너 오염물질 직접 저감하게 그러면 오염물질 시장에서 구입을 해서 정당하게 당당하게 권리를 획득한 다음 배출해. 그러면 이 권리를 획득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대가를 지불할래? 오염 배출권을 구입하는 대가를 지불할래? 그 차이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차이점은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어가지고요. 환경 오염의 외부 효과를 내부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설명 두 번째 달락은 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게 텍스를 부과하는 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수평이잖아요. 수평. 그래가지고 무한 탄력적이다라는 공급은 오염 배출권의 이게 공급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염 배출권과 관련된 공급이 무한 탄력적이다라고 탄력성이 무한대죠. 네, 이렇게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염 배출권에 대한 거래량을 이렇게 컨트롤 해버리게 되면은요, 이게 수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이때 오염 배출권은 완전 수직이니까 비탄력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 정도만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요점을 찾는 건데 요점을 찾는 것은 두 가지 방법 어떤 걸 사용하더라도 똑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따라서 주어진 오염 배출 수요 곡선에 대해서 정부는 수요 곡선상에 어느 점에 있든지 교정적 조세를 부과하거나 오염 배출권을 발행해서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 줄 볼게요. 그러나 오염 배출권의 판매가 교정적 조세보다 더 좋을 때도 있대요. 뭐냐면 이거를요, 원래 조세 수입을 다른 기업에게 이제 귀속된다는 게 이제 문제이긴 한데 최근에는요, 이거를요, 당연히 어떻게 하냐면 경매에 팔아요. 경매에 팔게 되면 이게 처음에 무상으로 나눠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경매로 팔게 되면은요, 그게 이제 정부의 요 조세 수입 들어오는 것처럼 경매를 통해서 얻게 된 수익이 정부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역시 교정적 조세랑 비슷하게 정부 수입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런 경매를 이용해서 오염 배출권을 판매했었잖아요. 판매했는데 처음에 많은 기업들이나 관련자들은 환경보호론자들은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죠. 회의적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오히려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람직한 방식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D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번 한번 보시면은 D번의 내용은 자, 오염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오염에 대한 우리가 뭐 교정세를 부과하건 어떻게 하건 세금을 때리고 했는데 경제적 분석을 하잖아요. 경제학적인 분석에 대해서 회의론적인 반론이 있습니다. 분석에 대한 반론 이렇게 있습니다. 반론. 이 불만이 이제 있는 거죠. 자, 뭔가 봤더니 첫 번째 줄에 볼게요. 에드먼드 머스키라는 그 상원의원은요, 돈 내고 환경 파괴하는 행위, 이게 뭐야? 오염 배출권을 내가 구입한 다음에 멋대로 막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론자는 어떻게 돼요? 환경론자 같은 경우에는 야, 안 돼. 환경은 소중한 것이야.
근데 물론 경제학자들도 소중한 건 알죠. 근데 이 환경을 근데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빵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빵으로 한다는 것도 불가능이고, 그렇게 하면 완전히 그냥 신석기 구석기 시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은 환경론자들은 세 번째 줄 보세요.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은 경제적 논리로 설명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래서 깨끗한 이 환경은 기본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죠. 아니, 너네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뭐 어떻게 산으로 가니?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아니, 우리가 무슨 환경이 싫다는 건 아니고 깨끗한 환경, 깨끗하다는 것도 이제 희소한 자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렇죠. 우리가 문명이 발전하려면 환경을 어느 정도 피해는 입힐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두 개 간에 절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신석기 시대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 깨끗한이라는 이 환경, 이거는 희소한 자원은 맞다니까요. 그래서 밑에서 5번째 줄에 있습니까? 기회비용 나와 있고 거기 여섯 번째 줄도 쭉 나와 있네요. 그래서 깨끗한 공기와 물은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경제적 희소한 자원입니다. 희소한 자원이라고요. 네, 이해하시겠죠? 희소한 중요한 자원이야. 그렇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서 얻게 되는 편익과 비교를 하는데 이게 대가가 뭐예요?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기회비용. 야,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가 사는 거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대가를 치러야 돼. 어떤 대가? 문명의 발전 이런 거를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비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밑에서 또 오염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높은 생활 수준은 다 포기해야 됩니다. 환경을 가능한 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영양 섭취 수준을 낮추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주거 환경의 수준을 낮추고 그럴 수는 없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한계의 원리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5페이지 가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첫 번째 줄 보시면 경제학자들은 일부 환경론자들이 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환경보호 취지 자체를 훼손한다. 야, 니네들이 지금 깨끗한 환경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이게 오히려 나쁜 거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깨끗한 환경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희소한 경제적 자원이다. 이걸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원이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의 소득 탄력성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해되십니까? 소득 탄력성.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깨끗한 환경에 대한 이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상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깨끗한 환경을 우리가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소득 탄력성까지 연결한 거. 자, 그래서 거기 잘 밑줄 치세요. 그래서 잘 사는, 거기 밑줄 치시면 잘 사는 선진국이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못 사는 후진국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하려고 한다. 따라서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엄격한 환경보호 정책을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환경도 경제적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환경보호 비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국민들은 더 적극적인 환경보호를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정적 조세나 오염 배출권과 같이 환경보호에 대한 경제적 접근하는 것은 환경보호에 오히려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수요를, 관심을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외부 효과에 대한 공적 접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3절에 해당하는 외부 효과에 대한 사적 해결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